여행자가 아니라면 어딘가 집을 찾게 된다. 집을 구하면서 영토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영토는 미지의 세계일 때 무척 야만적이다. 집 찾기는 야만적인 영토를 길들이는 방법이다. 집 찾기는 영토 내에서 나의 능력을 과시하여 알리고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시험해보는 도전과 평가의 기회다. 미술가 양혜규의 절대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생성하는 멜랑꼴리 중 한 구절이었습니다. 양혜규 작가가 독일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겪은 사유들이 고스란히 녹아든 책 곳곳에는 작가 본인이 느끼는 공간에 대한 의미와 애정이 묻어납니다. 모든 장소는 사람에 의해 고향과 타향, 본거지와 여행지로 나뉘어 불리곤 하죠. 애착과 두려움, 포근함과 경계가 늘 공존하는 것이 공간의 필연적인 속성일 텐데요. 마음의 공간 역시도 그러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름밤, 마음의 공간을 채워 넣을 책 한 권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김소연 시인의 시집 눈물이라는 뼈에 수록된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김소연. 꽃들이 지는 것은 안 보는 편이 좋다. 궁둥이에 꽃가루를 묻힌 나비들의 노고가 다했으므로, 외로운 것이 나비임을 알 필요는 없으므로, 하늘에서 비가 오면 돌들도 운다. 꽃잎이 진다고 시끄럽게 운다. 대화는 있는 편이 좋다. 대화의 너머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외롭다고 발화할 때 그 말이 어디에서 발성되는지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시는 모른다. 계절 너머에서 준비 중인 폭풍의 위험수치 생성값을 모르니까 쓴다. 아는 것을 쓰는 것은 시가 아니므로. 매주 힙합과 관련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 랩의 불가침 조약 코너입니다. 지난 16주 동안 힙합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봤는데요. 이제야 드디어 16주가 지나고 나서야 17주째 드디어 문학가의 교집합을 꾸려볼까 합니다. 한국어로 된 랩 가사의 문학적 성격을 들여다보고 텍스트로 가사를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소개는 김봉현 음악평론가께서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네. 네. 근데 약간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지난 거죠? 16주 동안에도 굉장히 긴밀하게 문학과 관계하면서 코너를 진행해 왔습니다. 거의 문학과 신방을 차렸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완전 문학에 이게 몸을 담궈서 하진 않았지만 항상 문학과의 교집합이 끊임없이 있었다. 항상 영혼은 문학으로 강하게 달려가고 있었다. 다만 일부 청취자나 일부 주변의 사람들이 몰라봤을 뿐이다. 왜 행간의 의미를 모르느냐.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김봉현 평론가의 변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을 해서. 아무튼 이번 주부터는 힙합보다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더 문학에 가까운 형식으로 알아볼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제가 무슨 소재가 떨어졌다거나 이야기거리가 떨어져서 이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지금 본인께서 본인의 입으로 그런 말씀 하시니까 행여나 소재가 떨어져서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지금 생기는데요. 160회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뭔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한국어의 랩 가사의 우수성이라던가 어떤 이런 진면목을 좀 많은 청취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
뭐 지금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행여 뭐 랩이라는 것은 되게 뭐 문학적으로 가치가 없다거나 뭐 이상한 말, 쓸데없는 말, 욕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한국어 랩 가사도 얼마든지 훌륭하고 또 문학적으로 감명을 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작품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네, 뭐 대략적인 구성은 제가 매주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한국어 랩 가사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예, 또 어떤 뮤지션인지 또 어떤 노래고 배경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한 다음에 또 저와 이 최민석 DJ가 함께 이 가사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낭독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음악을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가사 텍스트를 이 온전히 목소리의 힘만을 빌려서 낭독을 하면 또 느낌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요. 뭐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음악과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좀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 한국 최초로 랩을 낭독하는 네. 낭독의 발견 아니면 네. 낭독의 힘. 예. 왜 제가 랩을 낭독해야 되는 거죠? 아, 제가 혼자 다 하면 좀 지루하고 또 제가 힘들기 때문에 혼자 본인 숨차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좀 자잘한 거는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도 또 너무 안 시키면 답답할 텐데 시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그러면 아무튼 이 김봉현 음악평론가의 견해로는 한국 랩 가사 중에 굉장히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가사가 아니라 문학적인 가치를 가진 잠재력을 가진 가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평가절하됐다. 그래서 이 매체를 통해서 좀 더 소개하고 다시 그 진면목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그런 입장인 거죠. 예, 그러니까 문학적인 가치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소리와 뭐 사운드 뭐 이런 그리고 음악의 뭐 기승전결 같은 구성 뭐 그런 것들을 다 빼고도 그냥 텍스트만으로도 남들이 듣기에 뭐 좋다, 의미 있다, 가슴에 와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한곡 골라오신 거죠? 가장 처음으로 오늘 골라온 곡은요. 이센스라는 래퍼의 독이라는 곡이에요. 이센스라면 그 슈프림 팀의 래퍼 그렇죠. 아닙니까? 일단 그 다이나믹 듀오는 사실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 TV에 많이 나오니까. 다이나믹 듀오 줄여서 다듀라고도 하고. 그렇죠. 슈프림 팀도 상당히 유명한 힙합 팀이죠. 사실 다이나믹 듀오가 언더그라운드에서 12매스라는 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또 2명으로 개표인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또 기획사를 이제 차렸죠. 그리고서 또 슈프림 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그 이센스와 흔히 말하는 쌈디라고 하죠. 사이먼 디. 그 2명의 팀을 기획사로 끌어들여서 또 데뷔시켰고요. 뭐 사이먼 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와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팀의 일원인 이센스의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이센스가 좀 힘들지 않나요? 아, 네. 이 이센스라는 래퍼가 좀 공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해도 되나요? 그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있어서 좀 이렇게 쉬었는데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의 대만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좀 굉장히 또 심도 깊게 토론을 해봐야 되죠. 논의의 문제고요. 논의의 문제인데 아무튼 이센스는 최근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활동을 좀 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노래도 그 프라이머리라는 프로듀서의 앨범에 이센스의 이제 솔로곡이 담긴 그런 노래고요. 지금은 이제 슈프림 팀으로 다시 이제 뭉쳐서 앨범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을 쉬고 있는 뮤지션의 가사를 낭독해 보면 또 이 새로운 맛이 또 있겠네요. 이 노래가 그 자신이 굉장히 이것저것 힘들 때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심정을 이제 가사를 옮겨본 곡이고요. 참고로 올해 그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 힙합 노래 부분에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선정위원은 또 제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봉현 씨가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밝히게 됐네요. 봉현 씨가 올린 겁니까?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해서 지지를 했죠. 뭐 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희 시야바람 노래는 꾸준히 외면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CD 비닐을 안 뜯어봐서 오늘 뜯어보겠습니다. 이센스 부럽네요. 그러면 어떻게 가사를 낭독합니까 이제? 제가 먼저 낭독을 하고 받아서 알아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센스 독.
시간 지나 먼지 덮인 많은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독. 자유롭고 싶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쯤 죽어 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난 믿은 것. 그게 날 이끌던 걸 느낀 적 있지 분명. 그 시작을 기억해. 나를 썩히던 모든 걸 비워내.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지금까지의 긴 여행. 꽉 찐 주먹에 신념이 가진 것의 전부라 말한 시절엔 겁먹고 낡아버린 모두를 비웃었지. 반대로 그들은 날 겁줬지. 나 역시 나중엔 그들같이 변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똑바로 쳐다보라던 현실. 그는 뛰고 싶어도 앉은 자리가 더 편하대. 매번 그렇게 나와 너한테 거짓말을 해. 그 담배 같은 위안 때문에 좀 먹은 정신. 어른이 돼야 된다는 말 뒤에 숨겨진 건 최면일 뿐. 절대 현명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안주하는 것뿐. 줄에 묶여있는 개마냥 배워가던 게 그런 것들 뿐이라서. 용기 내는 것만큼 두려운 게 남들 눈이라서. 그 꼴들이 지겨워서 그냥 꺼지라 했지. 내 믿음이 이끄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집이며 내가 완성되는 곳. 기회란 곳도 온다면 옆으로 치워놓은 꿈 때문에 텅 빈 껍데기일 뿐. 너보단 나에게 마음껏 비웃어도 돼. 날 걱정하는 듯 말하며 네 실패를 숨겨도 돼. 다치기 싫은 마음뿐인 넌 가만히만 있어. 그리고 그걸 상식이라 말하지. 비겁함이 약이 되는 세상이지만 난 너 대신 흉터를 가진 모두에게, 존경을 이겨낸 이에게 축복을. 깊은 구멍에 빠진 적 있지. 가족과 친구에겐 문제없이 사는 척. 뒤섞이던 자기 혐오와 오만. 거울에서조차 날 쳐다보는 눈이 싫었어. 열정의 고갈. 어떤 누구보다 내가 싫어하던 그 짓들. 그게 내일이 된 후엔 죽어가는 느낌뿐. 다른 건 제대로 느끼지 못해. 뒤틀려버린 내 모습 봤지만 난 나를 죽이지 못해. 그저 어딘가 먼 데로 가진 걸 다 갖다 버린데도 아깝지 않을 것 같던 그때는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을 미친놈같이 뒤지고 지치며 평화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었고, 불안한 감추기 위해 목소리 높이며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화내며 짓거리고 헤매었네. 어지럽게. 누가 내 옆에 있는지도 모르던 때. 그때도 난 신을 믿지 않았지만 망가진 날 믿을 수도 없어 한참을 갈피 못 잡았지. 내 의식에 스며든 질기고 지독한 감기. 몇 시간을 자던지 개운치 못한 아침. 조바심과 압박감이 찌그러뜨려 놓은 젊음. 거품, 덫들, 기회 대신 오는 유혹들. 그 모든 것의 정면에서 다시 처음부터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멈춰야겠으면 지금 멈춰. 우린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아, 땀이 나네요. 네. 낭독 힘들죠? 네. 아,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낭독이 네. 사실은 상당한 체력을 요합니다. 네. 네, 제가 네. 예전에 그 교육방송에서 네. 소설을 낭독해서 연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제가 소설 한 권을 원고지 1000매에 해당되는 전편을 낭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걸 상당히 많이 느꼈고 운동을 하면서 낭독을 했거든요. 아무튼 낭독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네. 이래서 그 낭독의 힘이라는 게 네. 낭독에 힘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네. 코너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든 거 하기 싫어서. 네. 아, 네. 근데 농담이고요. 그 다음 네. 주까지는 네. 김봉현 씨가 네. 이런 포맷으로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거는 해야 되고, 네. 저는 이 이센스의 가사를 네. 낭독하면서 그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소절이 네. 거울에서조차 날 쳐다보는 눈이 싫었어. 네. 열정의 고갈. 네. 열정의 고갈에서 네. 아, 봉현 씨가 소재의 고갈을 느낀 게 아닐까. 소재의 고갈을 느껴서 본인의 체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 네. 아니
무리하게 가져온 게 아닐까.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까? 네, 정말로. 진짜 네. 맛배기로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많이 있죠. 뭐 랩의 카테고리 여러 종류 다를 수도 있고, 네. 뭐 힙합의 여성 비하, 마초이즘, 진짜와 가짜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상당히 이러고 있어요. 네, 상당히 문제 되겠는데요. 네. 힙합의 마초 이런 거. 네, 재밌죠, 근데 그런 거. 근데 잘 살 수 있을지 160회까지 본인의 생각은 160회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로 이제 흑형 이야기가 조기 종영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네. 이 랩 가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이게 사실 랩이라는 거는 좀 형식적으로 시보다 좀 운율이 형식적으로 많이 이제 드러나 있고 라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맞춰야 되는 그런 예술이잖아요. 근데 이 센스는 이 래퍼는 다른 래퍼들보다 좀 규칙적으로 라임을 맞추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사실 이 가사만 봤을 때도 이것이 랩 가사인지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그냥 뭐 3분 수필 뭐 에세이 정도로 그냥 여자친구한테 쓴 편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워낙 이 표현력이 좋고 뭔가 이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뭐 신선한 소재나 그런 것은 아닌데 뭔가 이 누구나 느끼지만 아무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그런 디테일한 감정들까지 정말 좋은 표현력으로 나타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뭐 많은 힙합 리스너들이 정말 굉장히 좋은 감동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네. 아무튼 이센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좋은 앨범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면서요. 네네. 오늘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벌써 끝나나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제일 인상 깊은 구조는 발언 기회 3분 드릴게요. 네. 제가 제일 인상 깊은 구조는 이게 있어요. 날 걱정하는 듯 말하며 네 실패를 숨겨도 돼 라는 구절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뭐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잠깐만 입장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있겠죠는 뭡니까? 사실 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말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뭐 누군가 저를 그렇게 보긴 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좀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좀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직장, 뭐 대기업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친구나 선후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저같이 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너 지금 뭐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건 좋겠지만 나중에 어떡할래? 뭐 그거 오래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되게 어른인 척하면서 마치 저를 이렇게 낮추고 폄하하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되게 비겁한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아쉬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질투와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합리화하고 자기의 실패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낸 구절이 아닌가 해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농담이고요. 네네. 봉윤 씨는 그 가사를 그렇게 느꼈군요. 네. 저는 이게 그 남녀 관계의 일이라서 네. 남녀 관계에서 자기 감정의 실패라든지 관계의 실패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느꼈거든요. 이 남녀 관계의 가사가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까? 네. 좀 제대로 해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몰입을 해서 읽지 않아서 독이라는 것은 자기가 바닥에 있었는데 그 자기 몸의 모든 정신적인 독을 빼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거죠. 마무리해 주시죠. 네, 멜로디 라인이나 비트에 기대지 않고 가사만 낭독해서 좀 색다른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매주 좋은 한국어 랩 가사를 통해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문학성 또는 가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율이나 리듬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보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일단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가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오늘 작가의 방에는 개성 있는 군상들을 등장시켜 신선한 전개로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신 소설가를 모셨습니다. 올해 6월 신작 잽이라는 소설집을 출간한 김원수 소설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은 저희가 첫 회 때부터 게스트들이 나중에 반드시 김원수 작가의 책이 나오면 초대를 해라.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잘하는데 이런 마이크 앞에서는 술이라도 한 잔 따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쉽네요.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김원수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공식적인 프로필이지만 제가 그냥 읊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 작가님은 2002년 진주신문 가을문예 공모의 단편 참 쉽게 배우는 글짓기 교실과 단발장 스트리트가 그리고 200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 프라이데이와 결별하다가 당선되어 등단을 했고요. 첫 장편소설 캐비넷으로 제12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장편소설 설계자들을 내셨고요. 올해 6월 첫 단편집인 잽을 출간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예. 네, 두 편의 장편 소설을 내시고 난 후에 첫 소설집을 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만인 거죠? 10이 등단한 지 11년 만에. 11년 만에요. 예.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책들이 나오면 항상 좀 이렇게 어리둥절한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무서운 느낌도 있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제목이 잽인데 상대를 이렇게 툭툭 치는 그런 공격적인 제목인데 본인은 오히려 약간 두려운 기분이 드는군요. 원래 제목은 평범하게 권투라는 제목이었는데. 권투요? 예. 예. 그 문학동네 김민정 시인이라고 네네. 탁월한 편집자가 있거든요. 장명서죠, 아주. 네. 제목이 천재라고 불리우는. 네네. 그분께서 제 단편 9개 중에 5개의 제목을 바꾸셔서 그래서 잽이 되었습니다. 소설집 제목뿐만 아니라 단편의 제목도 바꾼 건가요? 네, 9개 중에 5개, 4개? 네. 바꾼 제목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 네, 마음에 드니까 바꾸는 거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한 거고요. 그러면 이번 소설집에 실린 단편들이 다 문예지에 발표한 거 위주로 이렇게 꾸려진 거죠? 실제로는 2002년 전에 9개 중에 한 7개 정도가 등단하기 전에 다 썼어요. 미리 써놓으신 거군요. 예. 근데 한 2002년부터 한 2010년까지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청탁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2개인가는 새로 쓰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옛날에 써놓은 것 중에 쓸만한 게 있는가 뒤적뒤적거려서 이제 쓴 건데 뭐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이 발표했을 때의 제목과 지금 소설집에 실렸을 때의 제목이 다른 거죠? 책 뒤에 나와 있으니까 뭐 원제목들이.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독자를 위해서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책 얘기를 조금씩 해보죠. 이번 책 차례를 구성하실 때 혹시 주인공의 나이 순으로 배열하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한 10년 정도 단편을 안 썼기 때문에 연도별로 뭐 단편을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가나다 순으로 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다가 그냥 주인공들의 나이가 조금씩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네. 17부터 뭐 21, 22, 뭐 26, 뭐 31, 뭐 43. 그래서 나이 순대로 배열하는 것들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배열한 거죠. 청취자들을 위해서 질문하자면 주인공이 다 같은 사람은 아닌 거죠? 다 다른 사람인데 네. 예전에 저는 자기 내면적인 소설이 제 취향에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가 예를 들어 사적인 이야기, 뭐 일기와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요번에 단편집을 이렇게 내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든 소설 속에 자기 분신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있는 거죠. 페르소나가 있기 마련이죠. 네. 자기도 몰랐던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냥 17살의 이 소녀는 잽에 나오는 소녀는 화가 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 17살이 그랬거든요. 에두아르드 마네라는 소설가가 17살이 세계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키고 싶은 나이래요. 네. 뭐 뭐든지 화가 나 있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알코올 중독되고 뭐 여자한테 차이고 뭐 이렇게 가면서 43이 되는 어떤
그런 9개의 단편들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설계자들에 보면 설계자들인가 캐비넷인가 거기 보면 제가 확실히 기억에 남는 씬이 주인공이 밖에 외출을 안 하고 며칠 동안 계속 캔맥주만 먹는 씬이 있었어요. 그게 설계자들이죠. 캐비넷에도 나오고 설계자에도 나와가지고 둘 다 나오는 겁니까? 네, 캔맥주 주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1년에 한 2달 정도는 밖에 안 나가는 기간이 있는데요. 네. 그냥 뭐 소설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백수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캔맥주 먹고 안 죽더라고요.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 작가의 경험인가 싶어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럼 밖에 안 나가실 때 캔맥주 집에서 엄청 많이 마시는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것은 네.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면회를 오면은 그 2등병 때 1병 때 밖에 나가면은 괜히 면회 나갔다가 얼쩡얼쩡거리다가 헌병에 잡혀요 이렇게. 그럼 돌아가면 군기교육대 가거나 그런 일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숙 같은 데 숨어가지고 한 40캔 정도 40캔을요? 네. 며칠 동안? 아니 1박 2일이면 1박 부모님이 2일. 오후 1시에 오시면은 네. 그날 오후 5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2등병이 오후 5시에 2등병 마로봉이 나는데 1병 1, 2호봉 좀 그때겠죠. 2등병이 술 취해서 들어가면 안 되니까는 네. 하여간 그날 밤부터 마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취향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맥주 마시고 찌그러뜨리고 맥주 마시고 찌그러뜨리고 이렇게. 그래서 인생의 깊은 수렁에 한번 빠졌을 때 뭘 생각하기도 싫고 뭐 이걸 헤쳐나가기도 싫고 그럴 때 이상하게 캔맥주를 잔뜩 사가지고 마시기 시작해요. 네. 마시다가 자다가 뭐 캔 던지다가 또 마시다가 자다가 오바이트하고 또 마시다가 자다가 그렇게 해서 뭐 캐비넷에는 137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밥도 조금 먹고 네. 이것저것 뭐 멸치 같은 거 이런 거 먹기도 하는데 한 3주쯤 되면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절망하면 해저에 절망에 이렇게 어중간하게 떠 있어서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네. 어중간한 네. 우울이라든가 어중간한 슬픔이라든가 네. 어중간한 폐허는 굉장히 오래가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근데 완전히 깽판을 치면은 그 바닥에 배를 딱 대는 느낌이 있는데 그때부터 어떤 부력이 생긴다고 할까. 그 바닥에 한번 딱 찍기 때문에 발돋움을 해서 다시 네,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맥주로 바닥을 한번 찍으셨군요. 주로 맥주로 바닥을 네. 찍는데 돈이 좀 많이 들죠. 네. 캔맥주가. 그러면 캔맥주 그렇게 40캔씩 드시면 40캔은 아니죠. 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럼 비싼 캔맥주 마시면 아니요. 주로 뭐 카스나 뭐 이런 거. 국산으로 주로. 네. 생맥주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생맥주도 매우 좋아하는데 집에서 먹을 때는 네. 가장 캔맥주로? 맛있는 맥주가 네. 캔맥주일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문학 라디오인데 이거 너무 맥주 얘기해서 그런데 아무튼 이 재밌는 얘기니까 좀 더 하자면 근데 그 설계자들을 보면 주인공 레생이 잠복을 해서 제일 처음에 누군가를 이제 저격하는 장면부터 소설이 시작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보면 개도 나오고 어떤 노인이 막 스테이크도 굽고 그러고 양주를 마신다고요. 그 양주가 뭐였죠? 조니 워커였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 와서 먹는 양주가 조니 워커고 그 노인은 그 전직 장군이었는데 홍차에다가 위스키를 따라 마시죠. 아무튼 그 조니 워커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양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 몸에 안 맞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생맥주파인데 그걸 읽는데 너무 제가 고기에 양주를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소설이 굉장히 잘 써진 소설이라고 느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읽는데 거기에 음식이나 술이 묘사가 됐으면 그걸 내가 지금 당장 먹지 않거나 마시지 않고서는 못 빼길 소설이 굉장히 잘 써진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읽는데 막 그 고기 굽는 냄새가 가공의 냄새가 콧가에 이렇게 막 돌고 야 이건 내가 양주 안 먹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양주 이거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본가가 양평인데 양평에 가서 고기 굽고 그 집에 있는 술 따서 마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본의 아니게 저희가 이제 술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그 레생이라든지 추라든지 너구리 이렇게 나오고 작가님 작품 중에 아무래도 단연 돋보이는 건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소설의 구성 요소 중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미가 뭐 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야기가 어떤 일종의 그 구조적으로 분석한다면 뭐 이런 학론적인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5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소설자와 인물과 공간과 사건과 시간이죠.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 중요하죠. 사실은 뭐 캐릭터가 특별히 중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올드보이 같은 매력적인 이야기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보면 사설 감옥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관이라는 사설 감옥. 법에 의해서 집행돼 가지고 누군가의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누군가를 가둘 수 있는 거죠. 15년씩, 10년씩. 네. 그러니까 올드보이 같은 것들은 공간이 하나 탄생하면서 어떤 사람이든 이유도 모른 채 15년 동안 여관 같은 데 갇힌다면 거기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것들은 무슨 인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5개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이다. 근데 어떤 이야기건 그 우리가 훅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땡기는 강렬한 매력 요소가 있어야 되죠. 갈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딱 걸려서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는 것들은 굉장히 다채롭다거나 특별하다거나 기괴한 캐릭터가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친구들도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면은 특이해요. 평범한 인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사람들이 평범해 보이는 거지. 옆에서 곰곰이 보다 보면은 모두 특이한 캐릭터들이죠. 그러면은 그 소설을 쓰실 때 저희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 저 작가는 이야기 얼개부터 짜놓고 시작하나 아니면 주인공부터 정해놓고 시작하나 아니면 제목부터 정해놓고 시작하냐 뭐 이런 여러 타입이 있을 텐데 어떤 것부터 먼저 구상하고 쓰시는지요? 예전에는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요. 쓰기 전에.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짜놓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 안에 쓴다, 밖에서 쓴다. 저는 요즘에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예전에 막 마감 몰리면 한글부터 띄워놓고 이제 하루 종일 껌뻑거리는 커서를 보는 거죠. 이렇게 쓸 말도 없으면서 그다음에 뭐 집어 던지고 뭐 화내고 뭐 이런 거였는데 캔맥주 집어 던지면서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이 마치 그냥 작가의 모습이냐.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로 좋은 이야기는 빨리 써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 안에서 쓴다는 거는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의 이야기 모니터를 띄워놓고 응시하면서 괴로워하는 게 이야기 안에서 쓰는 거고 이야기 밖에서 쓰는 거는 뭐 다른 생각하면서 생활하다가 번뜩 떠오른 얘기를 빨리 쓰는 게 이야기 밖에서 쓴다는 건가요? 이야기 밖에 쓴다는 것은 이야기를 짜내고 있는 거죠. 육체가 없고 그다음에 이성적이고 그다음에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머리로 이야기를 짜내고 있는 거고 여행 계획 같은 것 같아요. 뭐 동남아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인터넷 보면서 유럽 같은 데 간다면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행 계획을 짜잖아요. 파리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도 안 가봤으니까 무수한 계획을 짜낼 수 있지만은 이게 이야기를 짜는 거고요. 이야기 밖에서. 근데 정말로 여행은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죠. 마치 공항에서 떨어지고 나면은 그 안에 온도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사람들에게 대한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렬하게 한 번밖에 체험이 안 되는 건데 예전에는 저는 글을 또 쓰고 고치고 또 쓰고 고치고 또 쓰고 고치는 게 마치 좋은 이야기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봤고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소설을 써야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런 게 아니구나. 여행 계획은 오래 짤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야기를 노는 거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오래 짤 수 있지만 이야기 안에서 사는 것은 한 번밖에 안 되는 게 아닐까. 마치 붓글씨처럼.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이야기를 쓸 만한 타이밍이 딱 되면은 그때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되도록이면 전화도 잘 안 받고 딱 집중해서 쓰는 시간이군요. 네, 뭐 제가 집중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집중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이야기는 소설쟁이를 이렇게 이야기 안 속으로 땡겨오는 거고 그러면 현실이 약간 몽롱해지면서 물론 이야기 속에도 가로등이 있고 거기도 여자가 있고 거기도 술이 있고 거기도 뭐 맛있는 안주들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몽롱한 느낌 속에서 취하듯이 빨리 써지는 것이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 용어로 말하자면은 이야기 안에서 쓰는 거죠. 다른 거는 이야기 밖에서 이렇게 뭐 자료도 조사하고 취재도 하고 뭐 그러면 그 하시는 거는 둘 다 하시는 거죠. 이야기 밖에서 쓰는 시간과 이야기 안에서 쓰는 시간이 둘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굴리는 밖에서 노는 거는 오래 굴릴수록 좋고요. 10년 동안 내가 뭐 쓸래라면 무슨 어떤 깡패 얘기 하나 쓰려고 해요라면 깡패 이야기는 오랫동안 이렇게 굴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10년이건 15년이건 그러면 지나가다가 계속 새로운 이야기 정보도 들어오고 새로운 캐릭터도 생기고 오랫동안 굴릴수록 풍요로워지는데 이야기를 쓰는 거는
한 시절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게 아닐까. 예. 그때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저는 미련이 남아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 짓을 해봤는데 그때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 이야기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아는 어떤 선배 소설가는 소설 쓰면서 운대요. 주인공이 울면 자기도 울고 주인공이 웃으면 자기도 웃고 뭐 그러면서 그 침대 모서리 처박혀서 소설 쓴다는 거예요. 예. 근데 5, 6년 전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대단히 웃겼는데 예. 별나게도 쓰네. 예. 근데 요즘에 들어볼 때는 굉장히 저렇게 이야기를 쓰는 진짜 모습이 아닐까. 예를 들자면 뭐 이야기 안에서 이렇게 소설가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대부분 제가 구상해 놓은 이야기 속으로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근데 맥주 마시는 씬에는 굉장히 잘 들어가실 수 있을 것 들어가죠.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질문 계속 하자면요. 이번 단편집 속의 인물들은 뭐 독특한 상상력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저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혹시 전작들과 비교해서 이번 작품 쓰실 때 약간 본인이 느끼시기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케비닛을 쓸 무렵에는 그 어떤 환상적인 것들이 좋았나 봐요. 네. 그냥 그게 기발하고 이런 것들도 좋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좋아했나 봐요. 근데 점점 이렇게 장편을 쓰다 보니까는 이제는 기발하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 참신하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되게 힘 있는 이야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현실적인 이야기로 좀 옮겨 오셨죠. 네, 설계자를 쓸 때 보니까는 이게 아무래도 그냥 청부업자 이야기니까는 힘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종류의 어떤 뭐 압도적인 힘과 뭐 아름다움 이게 제가 좋은 이야기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버트 맥기가 말하는 이야기의 조건이죠. 근데 힘이 딸리는구나. 그래서 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 안드로메다라는 케비닛부터 내려와가지고 이제 지상의 발톱을 박는 방식으로 내려오는 것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옛날에는 손가락에서 은행나무가 자란 아저씨가 좋았는데 요즘엔 동네 슈퍼 아줌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일상적인 것들. 네, 그다음에 그 동네 슈퍼 아줌마에게서 놀라운 미학을 발견해내는 게 진짜 이야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요즘엔 또 들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런 말을 어디선가 하신 적이 있어요. 소설가는 이야기를 담아두는 기술자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설적인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설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건 어떻게 딱 골라내시는지요? 그걸 되게 굉장히 명쾌하게 알고 싶었던 적이 있는데 그럼 명쾌하게 알 수 있는 영토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가 맛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어떤 향기라든가 이런 계통의 것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명료한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러니까 사과 맛에 관한 논문을 뭐 100만 개 읽는다고 해서 사과 맛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는 그냥 먹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사과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또 딱히 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맛이라든가 향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하나의 덩어리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한 소설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이야기가 몇 개나 있을까? 진짜 코어라는 게. 그다음에 결국에 그게 다 떨어지면은 소설가라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로 이야기를 짜내고 뭐 비틀고 별짓을 다 해야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소설가가 자기 이야기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캐비닛에 담아두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 저기에 저런 맛이 나는 덩어리가 있구나를 그냥 감지하는 사람. 본능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죠. 내가 이 이야기가 재밌다. 본능적으로 느낀다라고 말하는 게 본능이란 말이 좀 더 강렬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인류가 저기 신석기 시대나 고조선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머리가 폭발적으로 커져가지고 언어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산모로부터. 이런 생물은 없는 거죠. 뭐 말이나 뭐 임팔라는 30초 안에 일어나가 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근데 10년 동안 키워도 뭐 사람 구실을 못하는 이게 이제 뭐 모랭이나 뭐 캐스트라처럼 내가 폭발적으로 진화했던 이런 문제 때문인데 이걸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노래하려는 본능이랑 시죠. 노래하고 감정을 토로하려는 본능이랑 이야기하려는 본능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학습하거나 뭐 국문과에서 배우거나 문창과에서 배우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닥불에 모이면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자기 애인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남의 뒷담화를 때리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소설 좀 상류에 있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랄까?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그 속성인 것 같아요. 본성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요즘에 어떤 많은 소설들이 뭐 프랑스 소설도 마찬가지고 한국 소설도 마찬가지고 이 본질적인 재미 이야기하고 듣고 싶어하는 이것 말고 너무나 뭐랄까 고급한 취미들을 다루고 있다고 할까 뭐 문장이라든가 뭐 이론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본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현대문학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이야기성의 매력을 아주 원시적인 이야기성의 매력을. 근데 그 뭐 작가를 이렇게 분류하는 건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김원수 작가님은 이야기의 매력을 좀 추구하는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또 계속 써주시면 또 이야기에 대한 매력이 점차 퍼지고 회복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작가님께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다고. 저희 차현지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지 예전에 무전기 공장 노동자를 하셨고 설비 막노동도 하셨고 여기는 또 유흥업소에서 웨이터도 하셨고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게 다 소설가로서 도움이 됐는지요? 그건 어디서 찾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정정을 해주시고요. 하긴 했는데 그래요? 맞긴 맞는 건. 저는 대학을 순전히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뭐 집안이 가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못했어요. 내신이 한 8등급이었으니까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늦게 갔어요. 26살쯤에 갔는데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해가 대학을 못 간 종류의 그냥 부산에 있는 남자들은 대체로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일들이 대학 가시기 전에 그때 20대 초 중반 때 그때 하셨던 일들이에요. 뭐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뭐 등록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래가지고 뭐 낮에 이거 하고 밤에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뭐 이런 거지 뭐 대단히 뭐 안 해본 직업이 없어요. 좀 힘들게 살고 뭐 이런 건 전혀 거리가 먼. 사실 이게 문학 라디오라서 그렇지. 저도 고향에서는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일들 여기 나오는 일들 중에 몇 개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무전기 공장에서 일해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방 중소도시 혹은 지방 도시에서 흔히 보낼 수 있는 그 20대 청춘. 그렇죠. 여기 그 서울에는 모두 대학을 다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대학 나온 사람들이어가지고 마치 뭐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지만은 그냥 아니 부모님이 대학 못 가 있는 한심한 아들에게 술값을 안 주니까. 결국은 다시 또 캔맥주 얘기로 되돌아와서 캔맥주 값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드도 막아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냥. 또 작가님 작품 읽다 보면요. 물론 이 기발한 상상력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작은 것도 눈여겨보시는 그런 관찰력이 느껴져요. 왠지 비밀스럽거나 신기한 취미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집필 안 하실 때는 주로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놀랍게도 저는 취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등산하는 거 좋아하는데 소설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힘이 없더라고요. 허리가 안 젖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으면 소설을 못 쓰겠구나. 그다음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걸 써보고 싶은데 써보려고 하니까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지. 다른 분들은 안 그런 거 같아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뭐 재능들이 있던데 작가가 나와가지고 취미를 이런 자리에서 독서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교과서적인 거고. 아니 그러면 한 2달 동안 집 밖에 잘 안 나가시는 시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1년에. 그때는 주로 그러면 또 캔맥주 드시는 겁니까? 제가 32살쯤에 그 처음에 그 1억 원을 먹을 줄 알고 그 옥탑방을 빼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태백에 한번 들어갔어요. 1억 원을 먹는다는 건 장편 소설 1억 원 공모전. 네네. 곧 1억 원 들어오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 석관동에 있는 옥탑방 빼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그 폐교형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도 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걸렸는데 그게 그 캐비넷. 캐비넷인데
그 태백의 그 김기덕 감독이 있던 그 고향인데 서벽 거기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이름이 춘향이래요. 네. 그 봄춘자에 그 햇볕 양자 나오는 양자. 왜냐하면 이런 말을 따뜻하게 해서 보자고 예. 춘향이에요. 근데 거기는 제가 있는 11월이나 한 3월 사이에는 정말 나갈 수가 없어요. 한 25도, 30도 이렇기 예. 때문에. 그래서 뭐 했을까? 한 영화를 봐요. 그냥 소설 안 써지면 한 하루에 9편씩. 9편씩이나 보세요? 그냥 뭐 할 일이 없으니까요. 밥 먹고. 그러면 거의 잠 안 자고 보는 건데 9편. 아니요. 이제 9편씩 보면 잠 안 자고 보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프라노스 76편인가 그렇잖아요. 미드. 예. 소프라노스가 한 5일에 끝나지 않나요? 한 5일, 4일? 보드워크 엠파이어.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하루 중에 대부분을 그냥 계속 보는 거네요. 그거를. 그렇죠. 거기는 그 밥 먹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정주행. 예, 드라마 예, 정주행. 정주행이죠. 그래서 누워서 볼 수 있는 세팅들이 있어요. 예. 모니터를 딱 얼굴에 딱 하고 그다음에 목을 편안하게 하는 목베개가 있고 딱 누워서 그냥 계속 거기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취미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런데. 아니 그게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시절에 그 고시원에 있다가 내려오면은 뭐 제주에 영어하는 친구들 많은데 영어하는 친구들이 바빠요 아주. 예. PD도 만나야 되고 작가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근데 저한테 이제 영화 요즘 뭐 재밌냐고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 영화 뭐 재밌는가요 요즘? 보겠어요. 저는 사실 영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설계자들이 판권이 팔렸죠. 예.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됐나요? 제작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시나리오 단계인가요? 지금? 설계자들이 되게 굉장히 웃긴 작품인데 이 연재를 시작이 1년 전에 팔렸어요. 설계자가.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다음에 뭐 쓸 거냐. 그래서 설계자도 쓸 거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신혼만 듣고 그냥 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쪽에서 이제 왔는데 팔권을 살려고 하면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문학동네에서 나와가지고 그 편집장이랑 앉아가지고 아니 책도 없이 이런 계약을 해보긴 처음이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계약을 했었는데 그냥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영화로 나올 거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작가님 단편집 읽다 보면요. 작중 인물들의 삶이 대단히 극적이지 않은 대신에 예컨대 띄엄띄엄 살기 운동본부의 멤버이거나 아니면 11년 동안 한 동네 밖을 굳이 나가지 않는다거나 죽을 운명 혹은 잡힐 운명에 놓여 있지만 현재 상황에 그냥 순응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작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이나 아니면 개인의 경험이거나 아니면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는데요. 실제로는 또 어떤지요? 그 11년 동안 그 한 동네 명동을 안 떠나는 명동 백작이라는 친구인데 명동이 0.99km 제곱 평방미터니까 1km가 안 돼 가로 세로가 좁은 동네. 그 실제로 있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실제 명동에서만 사는 거예요. 명동에서 밥 먹고 명동에서 잠자고 명동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 명동 밖에서 일거리가 오면 일을 안 하는 거죠. 자전거도 없고 뭐 교통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명동에서 섹스하고 명동에서 여자 만나고. 아니 원래 아시던 분이에요? 아니면 취재하면서 알게 된? 제가 아는 영화 감독 형의 그 친구인데. 지인이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인데 그냥 명동 안에서 굉장히 특이한 편안함을 느끼고 명동 밖에서 굉장한 공황을 느끼는 거죠. 어쨌든 뭐 근데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짧게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한 면이 있지만 결국 이야기란 것들은 어떤 변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 아내도 그렇고 한 3, 40년 친구들도 보다 보면은 아주 오랫동안 봐야지만이 이 친구의 굉장히 기괴함과 새로움과 이상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저는 같은 친구와 같은 술집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얼굴 트고 인사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똑같은 술집에서 똑같은 놈들이 앉아가지고 똑같은 이야기하면서 노는데 반복되는데 그 안에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 근데 뭐 사실 딱히 미묘한 변화도 없어요. 보면은 맨날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소설이라는 것들이 요즘에 생각할 때 삶이라는 것들이라든가 이야기라는 것들이 결국
그런 반복되고 지루하고 뻔한 그런 삶에서 우리가 늘 살아왔는데도 몰랐던 새로운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익숙함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움. 예, 그런 게 좋죠. 네. 저희가 또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이제 두 가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앞으로의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현실의 발톱을 박은 이야기를 하나 쓰고 싶어서 네. 그 제가 태어난 동네가 그 영화 친구에 나온 그 동네예요. 마늘동 뭐 자갈치. 예. 뭐 거기에 깡패들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안 멋있어요. 양복을 안 입어요. 우리 동네 깡패들은. 네. 그래서 한국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우리 동네 깡패들이 잘못된 건지. 그 영화 신세계와는 완전 반대된 캐릭터들이 있네요. 신세계 보면 다 수트 입고 나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예. 있겠죠. 일단 근데 뭐 영도 칠성이나 뭐 온천역 칠성 이런 사람들 양복 입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뭐 감천이나 송도나 이런 때 명지 이쪽에 찌질한 애들은 안 입는 거죠. 입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 한여름에만 일하고 뭐 하여튼 뭐 그때 이 깡패들이 한 100년 정도 버텨왔죠. 1913년도에 네. 대한민국 최초의 해수욕장을 일본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깡패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찰에 안 잡혀가고. 네. 그래서 그 추리닝 입고 다니는 찌질한 깡패들 이야기. 네. 특히 뜨거운 피라는 소설인데. 제목도 벌써 정하신 거예요? 뜨거운 피. 네, 제목 네. 뜨거운 피인데 내년 한 2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내년 2월이면 벌써 지필이 들어가신 거네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 한 줄 써놨어요. 한 줄. 또 한 줄 써놨으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원래 그게 첫 문장이잖아요. 그럼요. 네, 첫 문장이 핵심이거든요. 네. 용기가 되네요, 진짜. 시작이 반이고요. 지금 반 지필하신 거고, 아무튼 뜨거운 피. 그것도 제 생각에는 신혼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또 영화적인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문학적인 매력을 원래 또 잘 구현을 하셔서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독자분들 아니면 또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혹은 내가 오늘 나왔는데 이런 얘기는 좀 꼭 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런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책 읽기에 대한 질문을 요즘에 자주 받았는데 영화의 시대인데 이야기 기근에 빠져 있대요. 전 세계가. 영화 채널도 많고 상영관도 많아지고 텔레비도 예전에 3개 있다가 지금 100여 개 있어가지고 모두 이야기가 필요한데 웃기게도 전 세계가 이야기 기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럴까 하더니 영화를 봐서는 영화는 엄청난 상상력을 요구하는 산업인데 영화를 봐서 상상력이 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책은 우리가 읽을 때 그림도 그려줘야 되고 캐릭터도 만들어져 공간도 만들어져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힘든 작업인데 영화는 압도적인 영상이랑 음향을 다 주기 때문에 독자가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산업이 21세기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텐데 지금의 자라난 10대들과 20대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은 가장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에 이야기를 만드는 상상력의 근육을 못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책 읽으면서 우리가 키워야 하는 상상력의 근육을 키우자. 네. 상상력의 근육 그 표현 굉장히 멋있네요. 이렇게 교훈적인 이야기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한 김원수 작가님의 발언과는 실제로는 굉장히 교훈적인. 근데 뭐 엔딩에서 이런 말씀 한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적당히 진화 잘하죠. 뻔뻔한 생각이 드는군요. 적당히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향후 작품 활동 더더욱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가 없어도 밤이 길게 느껴지는 열대야입니다. 모쪼록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